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들은 아주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점 하나하나는 대부분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는 거대한 별입니다. 어떤 별은 태양보다 작고 어떤 별은 태양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아주 큰 행성처럼 느껴집니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도시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에서 보면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에 가깝습니다.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도 있고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는 별도 있고 수천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가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를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크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터, 킬로미터 같은 단위로 거리를 생각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몇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백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는 약 4만 킬로미터. 이 정도만 해도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거리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너무 커서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빛을 기준으로 거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빛은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빛도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20초가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지금 이 순간의 태양이 아닙니다. 약 8분 전의 태양입니다.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멀리 본다는 것이 곧 과거를 본다는 뜻이 됩니다. 밤하늘의 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별빛은 몇 년 전에 출발했고 어떤 별빛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보는 별빛 중에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그 별을 떠난 빛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멀리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과거를 보는 일입니다. 우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빛조차 시간이 걸립니다. 소식도 늦게 도착합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있을 때 그 별은 이미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남긴 빛은 아직 우주를 지나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밤하늘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저 반짝이는 점들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빛의 편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매일 지구 위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잡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은 우리 은하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 은하 역시 더 큰 우주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움직임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 안에 앉아 있으면 기차가 부드럽게 움직일 때 몸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거대한 우주선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며 차갑고 어두운 우주 공간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계는 어떤 곳일까요?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에 빛과 열을 보내는 거대한 별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너무 익숙하게 봅니다. 매일 뜨고 매일 지고 구름에 가려지기도 하고 노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지금과 전혀 다른 행성이 됩니다. 빛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에너지도 사라집니다. 태양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밝은 원이 아닙니다. 지구 생명 대부분의 출발점입니다. 식물은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합니다. 동물은 식물을 먹거나 식물을 먹은 다른 동물을 먹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도 대부분 태양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직접 먹지는 않지만 태양이 만든 에너지의 흐름 안에서 살아갑니다.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바람을 만들고 물을 순환시키고 계절을 만들어냅니다.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흐르고 숲이 자라고
바다가 움직이는 일에도 태양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행성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어떤 행성은 너무 뜨겁고 어떤 행성은 너무 차갑습니다. 어떤 행성은 바위로 되어 있고 어떤 행성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지구는 그 사이에서 아주 특별한 조건을 가진 행성입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대기가 있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물론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더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직접 알고 있는 생명의 집은 아직 지구뿐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흔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어둠 속에서 생명이 피어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매일 그 위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멀리서 보면 지구는 검은 우주 속에 떠 있는 작고 푸른 점입니다. 얇은 대기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고 그 아래에는 바다와 대륙이 있습니다. 그 얇은 공기층 안에서 모든 날씨가 만들어지고 모든 생명이 숨을 쉽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밟고 있는 땅은 우주 전체에서 보면 아주 귀한 조건입니다. 우주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차갑고 어둡고 조용합니다. 소리도 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숨 쉴 공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범한 하루는 사실 우주적으로 보면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 비가 내린다는 것, 바람이 분다는 것, 나무가 자라고 새가 날고 사람이 걸어 다닌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주에서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아주 작은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성 위에서 우리는 우주를 궁금해합니다.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묻습니다. 우주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 지구 밖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을까? 블랙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주의 끝은 정말 존재할까?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잠시 내려놓고 우주를 하나의 긴 이야기처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잠들기 전에 듣기 좋은 우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태양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혼자 우주에 떠 있는 행성이 아닙니다. 지구는 태양계라는 거대한 가족 안에 있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행성들은 모두 태양 주변을 돌고 있지만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행성은 너무 뜨겁고 어떤 행성은 너무 차갑습니다. 어떤 행성은 딱딱한 바위로 되어 있고 어떤 행성은 거대한 가스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태양계를 그림으로 볼 때 행성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태양계는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태양과 행성 사이도 멀고 행성과 행성 사이도 매우 멉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만 해도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태양계 안에서는 그 정도 거리도 아주 작은 편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여러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빠른데도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20초가 걸립니다. 이것만 봐도 태양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태양계의 가장 안쪽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입니다. 수성은 태양과 매우 가까운 곳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은 아주 뜨거울 것 같지만 사실 낮과 밤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수성은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열을 잘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매우 차가워집니다. 지구처럼 공기가 두껍게 감싸고 있으면 온도 변화가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수성은 그런 보호막이 약합니다. 그래서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따뜻한 행성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크기가 비슷해서 한때 지구의 쌍둥이 같은 행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성의 환경은 지구와 완전히 다릅니다.
금성의 대기는 매우 두껍고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꺼운 대기는 열을 강하게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금성 표면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수성보다 태양에서 멀리 있는데도 금성이 더 뜨거운 이유가 바로 이 강한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금성은 겉으로 보면 밝고 아름다운 행성처럼 보입니다. 밤하늘에서도 금성은 매우 밝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빛 뒤에는 지구 생명체가 버티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세 번째 행성입니다. 지구가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적당한 대기가 있고, 적당한 온도가 있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물론 지구도 우주 기준으로 보면 매우 거칠고 변화가 많은 행성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생기고, 빙하기와 온난한 시기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구는 생명이 버틸 수 있는 균형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우리를 숨 쉬게 해줄 뿐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강한 에너지 일부를 막아주고 지표의 열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일부 입자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구 위에서 살기 때문에 지구가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지구는 매우 특별한 조건들이 겹쳐진 행성입니다. 지구 다음에는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은 붉은 행성으로 유명합니다. 표면에 산화철, 쉽게 말해 녹과 비슷한 성분이 많아서 붉게 보입니다. 화성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탐사 후보로 생각하는 행성입니다. 실제로 화성에는 거대한 화산도 있고 깊은 협곡도 있고 과거에 물이 흘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지구처럼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행성은 아닙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얇고 대부분 이산화탄소입니다. 기온도 낮고 공기압도 낮습니다. 사람이 화성에서 살려면 산소뿐 아니라 압력, 온도, 방사선, 물, 식량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화성은 지구와 가까운 이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혹독한 세계입니다. 이제 태양계의 바깥쪽으로 가면 거대한 행성들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큰 행성은 목성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너무 커서 다른 행성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집니다. 목성은 지구처럼 단단한 땅이 있는 행성이라기보다 거대한 가스 행성에 가깝습니다.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꺼운 대기와 강력한 폭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대적점입니다. 대적점은 거대한 폭풍입니다. 이 폭풍은 지구보다도 큰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태풍 하나만 와도 큰 피해가 생기는데 목성에는 행성 규모의 거대한 폭풍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성은 무서운 행성처럼 보이지만 태양계에서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소행성이나 해성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목성은 태양계의 거대한 방패처럼 설명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는 아니지만 태양계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행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목성 다음에는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계에서 가장 멋진 행성을 고르라고 하면 토성을 떠올립니다. 토성의 고리는 하나의 단단한 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얼음 조각과 암석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토성 주변을 돌면서 멀리서 볼 때 거대한 고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토성도 목성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가스 행성입니다. 크기는 크지만 밀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토성은 태양계에서 매우 독특한 행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왕성이 있습니다. 천왕성은 특이하게도 옆으로 누운 것처럼 자전합니다. 대부분의 행성은 팽이처럼 어느 정도 세워진 상태로 도는 느낌이지만 천왕성은 축이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성의 계절 변화는 매우 독특합니다. 천왕성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태양빛을 아주 약하게 받습니다. 푸른빛을 띠는 차가운 행성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바깥쪽에는 해왕성이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고 어두운 세계입니다.
하지만 조용하기만 한 행성은 아닙니다. 해왕성에는 매우 빠른 바람이 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차가운 행성에도 역동적인 대기 현상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여기까지가 태양계의 주요 행성들입니다. 하지만 태양계에는 행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소행성, 소행성, 해성, 먼지, 얼음 조각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왕성이 9번째 행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소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명왕성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왕성은 여전히 태양계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다만 행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분류가 달라진 것입니다. 태양계는 하나의 정돈된 모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행성들은 각자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고 위성들은 행성 주변을 돌고 있으며 작은 천체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태양의 중력이 있습니다. 태양은 단순히 밝은 별이 아닙니다. 태양계 전체를 붙잡고 있는 중심입니다. 태양의 질량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행성들은 태양 주변을 돌고 태양계는 하나의 구조를 유지합니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이 질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행성들은 지금과 같은 궤도를 돌 수 없고 각자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결국 태양계라는 거대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지구의 하루, 계절, 날씨, 생명은 모두 태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주변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은 지구에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익숙한 천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도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달은 지구의 바다를 움직이고 지구의 자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달과 지구의 관계입니다. 왜 달은 항상 비슷한 얼굴만 보여줄까요? 달이 사라지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달은 정말 지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지구와 달 이야기입니다. 달은 우리가 밤하늘에서 가장 자주 보는 천체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은 단순히 밤하늘에 떠 있는 하얀 원이 아닙니다. 달은 지구와 아주 깊게 연결된 천체입니다. 달은 지구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하지만 가깝다고 해도 사람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멉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와 달 사이에는 지구 크기의 공을 약 30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달은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달은 맨눈으로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달을 관찰해 왔습니다. 달은 시간을 알려주는 달력처럼 쓰이기도 했고 밤길을 비춰주는 자연의 등불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이 커지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날짜를 세었습니다. 초승달, 반달, 보름달. 달의 모양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은 항상 둥근 천체입니다. 우리가 보는 달의 모양이 달라지는 이유는 태양빛을 받은 부분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 아닙니다. 달빛은 태양빛이 달 표면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달의 모양은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 근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보는 쪽이 어둡게 보입니다. 이때를 초승달이나 금음달 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을 때는 달의 앞면이 태양빛을 많이 받아 밝게 보입니다. 이때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은 달이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닙니다. 달의 밝은 면이 우리 쪽을 향해 잘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달의 모양 변화는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달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빛의 부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달에는 또 하나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항상 달의 비슷한 얼굴만 봅니다. 달을 자세히 보면 어두운 무늬와 밝은 무늬가 있습니다. 그 무늬는 날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는 달의 자전과 공전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달은 지구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자기 자신도 거의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달에 같은 면이 계속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달이 지구와 춤을 추듯이 박자를 맞춰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의 뒷면을 지구에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달의 뒷면을 어두운 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달의 뒷면도 태양빛을 받습니다. 달의 뒷면이 항상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면보다는 달의 먼 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달은 지구를 비추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지구의 바다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밀물과 썰물입니다. 바닷물이 해안으로 밀려오고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에는 달의 중력이 큰 역할을 합니다. 달은 지구의 바닷물을 조금씩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지구의 바닷물은 달 쪽으로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또 다른 부풀어 오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바닷물의 부풀어 오른 부분이 해안에 가까워지면 밀물이 됩니다. 그 사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물이 빠져 썰물이 됩니다. 물론 실제 바다의 조석은 훨씬 복잡합니다. 대륙의 모양, 바다의 깊이, 해안선, 지구의 회전, 태양의 중력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달의 중력입니다. 태양도 조석에 영향을 줍니다. 태양은 달보다 훨씬 크지만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에 대한 영향은 달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보름달이나 삭 근처에는 태양과 달의 영향이 더해져 조수 간만의 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달 근처에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바다의 리듬은 단순한 물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해안 생태계, 갯벌 생물, 물고기, 사람의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달은 멀리 떠 있는 천체이지만 지구의 바다를 매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달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밤하늘이 훨씬 어두워질 것입니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곳에서는 달빛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보름달이 밝은 밤에는 주변 풍경이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이 사라지면 그런 자연의 밤빛이 사라집니다. 밤하늘은 더 어둡고 더 깊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다의 조석이 크게 약해질 것입니다. 태양도 조석을 만들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약한 조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해안 생태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갯벌에 사는 생물들, 조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생물들, 해안 지역의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달이 사라지면 일식과 월식도 사라집니다.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릴 때 일어납니다. 월식은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릴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달이 없다면 이런 현상 자체가 생길 수 없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신비롭게 바라보던 하늘의 이벤트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구의 자전축 안정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구는 약간 기울어진 채로 자전합니다. 이 기울기 때문에 계절이 생깁니다. 달은 이 지구의 기울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달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일 당장 지구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긴 시간으로 보면 지구의 기후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은 단순한 밤하늘 장식이 아닙니다. 달은 지구의 바다를 움직이고 밤을 비추고 지구의 리듬에 영향을 주는 천체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달이 지금도 지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은 매년 아주 조금씩 지구에서 멀어집니다. 그 거리는 사람 손톱이 자라는 정도와 비슷하다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대략 1년에 몇 센티미터 정도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 수억 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됩니다. 아주 먼 과거의 달은 지금보다 지구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더 크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도 지금보다 더 강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먼 미래에는 달이 지금보다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달은 하늘에서 조금 더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과 같은 개기일식을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개기일식은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가 절묘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태양은 실제로 달보다 훨씬 크지만 지구에서 훨씬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는 크기가 우연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덕분에 달이 태양을 정확히 가리는 장면이 생깁니다. 하지만 달이 계속 멀어진다면 먼 미래에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개기일식보다 금환일식처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달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알고 보면 매우 특별한 천체입니다. 지구와 달의 크기, 거리, 움직임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며 시간을 세웠습니다. 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는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식과 월식이라는 놀라운 하늘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은 인류가 처음으로 직접 발을 디딘 다른 천체이기도 합니다. 지구 밖에 있는 세계에 인간이 실제로 도착했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달은 멀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우주입니다. 우주 전체를 생각하면 달은 바로 옆집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옆집까지 가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하얀 공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인류의 우주 탐사의 시작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와 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달 너머에는 더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 거대한 폭풍을 가진 목성, 고리를 두른 토성, 그리고 태양계 바깥의 수많은 별들. 다음 이야기는 별입니다.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까요? 그리고 태양도 언젠가는 죽게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별의 탄생과 죽음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멀리서 보면 별은 작고 조용한 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별은 엄청나게 뜨겁고 거대한 천체입니다. 태양도 별입니다. 우리에게는 태양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지만 우주 전체에서 보면 태양은 수많은 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별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별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별은 우주에 떠 있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구름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넓게 퍼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 때문에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중력은 물질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가스와 먼지가 모일수록 중심 부분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더 강한 중력으로 주변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질이 중심으로 모이면 압력과 온도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뜨거운 가스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를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별은 아직 완전한 별은 아닙니다. 별이 되려면 중심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입니다. 별의 중심에서는 주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며 엄청난 에너지를 냅니다. 이 에너지가 빛과 열이 되어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에너지 때문입니다. 별은 단순히 뜨겁게 달구어진 돌덩이가 아닙니다. 별은 자기 중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빛나는 거대한 핵융합 발전소에 가깝습니다. 별이 태어난다는 것은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안정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별은 긴 생애를 시작합니다. 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량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가 별의 운명을 크게 결정합니다. 별이 무거울수록 중심부 압력과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핵융합도 더 빠르고 강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은 큰 별이 연료가 많으니까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큰 별은 연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연료를 너무 빠르게 써버립니다. 마치 기름을 많이 넣은 자동차라도 엔진을 너무 세게 돌리면 빨리 소모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별은 수명이 짧습니다. 반대로 태양보다 작은 별들은 연료를 천천히 쓰기 때문에
훨씬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주의 별들은 모두 같은 속도로 늙지 않습니다. 작은 별은 아주 오래 빛나고 큰 별은 짧고 강렬하게 빛나다가 빠르게 최후를 맞습니다. 태양은 지금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주계열성 단계라고 합니다. 별의 삶에서 가장 긴 시간은 보통 이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태양은 중심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며 빛과 열을 내고 있습니다. 지구의 낮과 밤, 계절, 생명 활동은 이 태양 에너지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도 언젠가는 죽을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태양도 영원히 빛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갑자기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이미 약 46억 년 동안 빛나왔고 앞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빛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략 수십억 년 뒤 태양 중심부의 수소가 점점 줄어들면 태양은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층은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때 태양은 적색거성 단계로 들어갑니다. 적색거성은 이름 그대로 붉고 거대한 별입니다. 태양이 적색거성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그때 지구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복잡한 문제지만 지금과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태양은 초신성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상상 속에서는 별이 죽을 때 모두 거대한 폭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별이 초신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초신성이 되기에는 질량이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태양 같은 별은 마지막에 바깥층을 우주로 흩어보내고 중심에는 작고 뜨거운 핵이 남습니다. 이 남은 핵을 백색과외성이라고 합니다. 백색과외성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핵융합을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뜨겁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식어갑니다. 태양의 마지막은 거대한 폭발이라기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식어가는 끝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초신성은 어떤 별에게 일어날까요? 초신성은 주로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의 마지막에서 일어납니다. 무거운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무거운 원소들을 차례로 만들어냅니다. 헬륨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더 무거운 원소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철에 가까운 원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은 별에게 특별한 문제를 만듭니다. 철을 핵융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이전 단계처럼 쉽지 않습니다. 별의 중심에 철이 쌓이면 더 이상 중심부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중심핵이 무너지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입니다. 별 하나가 죽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우주에 새로운 재료를 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원소들은 나중에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체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 몸속의 원소들, 피 속의 철분도 우주의 오래된 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신비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별이 만든 재료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지구도, 바다도, 암석도, 생명체도 우주에서 만들어진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은 단순히 밤하늘을 예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별은 우주의 재료를 공급하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그리고 별의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천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초신성 이후에는 중심부에 아주 특이한 천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별의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이 남기도 하고 블랙홀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성자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밀도가 높은 천체입니다. 작은 크기 안에 엄청난 질량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각설탕만 한 중성자별 물질을 상상한다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별의 중심부가 무너지면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오기 어려운 영역을 가진 천체입니다. 블랙홀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다룰 수 있을 만큼 깊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별의 죽음은 별의 질량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별은 오래오래 천천히 빛납니다. 태양 같은 별은 적색 거성을 거쳐 백색 과외성으로 남습니다. 아주 무거운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 별이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별은 막 태어난 젊은 별이고, 어떤 별은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어떤 별은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별마다 나이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도 다릅니다. 별의 색은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푸른빛을 띠는 별은 매우 뜨거운 편입니다. 붉은빛을 띠는 별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을 생각하면 빨간색이 뜨겁고 파란색이 차가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푸른 별은 아주 뜨겁고 붉은 별은 상대적으로 덜 뜨겁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모두 똑같은 흰 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마다 다른 색과 온도, 크기,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별은 태양보다 훨씬 작고 어둡습니다. 어떤 별은 태양보다 훨씬 크고 밝습니다. 어떤 별은 혼자 있고 어떤 별은 두 개 이상의 별이 서로 돌고 있는 쌍성계를 이룹니다. 우주에는 태양 같은 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보다 훨씬 다양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별들이 모여 은하를 이룹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 대부분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입니다. 우리 은하는 수많은 별과 가스, 먼지, 어두운 물질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태양도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계 안에 있듯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 있습니다. 별 하나의 삶도 놀랍지만 그런 별들이 수천억 개 모인 은하는 더 거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은 태어나고 빛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주는 조금씩 바뀝니다. 별이 만든 원소는 우주로 퍼지고 그 재료는 다시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듭니다. 이 긴 순환 속에서 지구도 만들어졌고 생명도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별을 본다는 것은 먼 불빛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주의 역사와 재료의 순환을 보는 일입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별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작은 빛 하나하나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언젠가 죽는 거대한 천체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의 삶과 죽음이 모여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서 어디쯤에 있을까요? 우리 은하는 얼마나 크고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우리 은하와 은하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별의 탄생과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별은 태어나고 빛나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그런 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별들이 모여 거대한 구조를 만듭니다. 그 구조를 은하라고 부릅니다. 은하는 별과 가스, 먼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중력으로 묶여 있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하는 별들의 도시입니다. 도시에 수많은 집과 도로와 사람들이 있듯이 은하는 수많은 별과 가스구름과 먼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중력으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은하 안에 있습니다. 그 은하의 이름은 우리 은하입니다. 영어로는 밀키 웨이라고 부릅니다. 밤하늘이 아주 어두운 곳에 가면 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빛의 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의 띠가 바로 우리 은하의 일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우유가 흐르는 길처럼 보았고, 그래서 밀키 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빛의 띠는 우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별들이 너무 멀리,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하나하나 구분되지 않고 뿌연 빛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전체를 밖에서 찍은 사진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아주 큰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숲 안에 있으면 나무 하나하나는 볼 수 있지만 숲 전체의 모양을 한눈에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은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전체 모습을 직접 밖에서 내려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양을 어느 정도 알아냈습니다. 별들의 위치, 가스 구름의 분포, 전파 관측, 적외선 관측 같은 여러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선 은하는 가운데가 밝고 그 주변으로 팔처럼 휘어진 구조가 있는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는 그 중심부에 막대 모양 구조가 있고 그 주변으로 나선팔이 뻗어 있는 형태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꽤 떨어진 외곽 쪽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하의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교외 지역에 사는 셈입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5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광년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거리 단위입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여러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런 빛이 1년 동안 가야 하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광년이라는 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먼 거리입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 정도로 설명됩니다. 빛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는데 약 10만 년이 걸리는 크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 안에서는 수많은 별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은혜는 약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 하나만 해도 지구보다 압도적으로 큰 별입니다. 그런 태양 같은 별이 우리 은하 안에 수천억 개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은하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조금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이 태양과 태양계도 우리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위에 서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억 5천만 년입니다. 이 시간을 은하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생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긴 시간입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도 이 시간 앞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에 가깝습니다. 공룡이 살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도 태양계는 우리 은하를 한 바퀴도 다 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지구의 1년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은하 규모로 보면 태양계에도 훨씬 더 긴 1년이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시간으로 살아가지만 우주는 훨씬 더 큰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는 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성운도 있습니다. 성운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입니다. 그 안에서 물질이 모이고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면 새로운 별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별들이 모여 있는 성단도 있습니다. 성단은 별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나이가 비슷한 별들이 함께 태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은하는 별이 태어나고 죽는 거대한 순환의 장소입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늙은 별이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집니다. 그 원소들은 다시 새로운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하는 단순히 별들이 모여 있는 창고가 아닙니다. 계속 변하고 움직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우주 생태계에 가깝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아주 무거운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에 별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는 별과 가스가 매우 많이 모여 있는 복잡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하 중심 방향에는 먼지와 가스가 많아서 보통의 빛으로는 안쪽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저고해선, 전파, X선 같은 다양한 관측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만이 우주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의 종류들이 있고 그 빛을 이용하면 가려진 우주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 하나만 해도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우리 은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 밖에도 수많은 은하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웃 은하 중 하나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크거나 비슷한 규모의 거대한 나선 은하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는 맨눈으로도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작고 흐릿한 얼룩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이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해 지구에 도착하는 데 약 250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안드로메다를 본다면 지금의 안드로메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약 250만 년 전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관측의 신기한 점입니다. 멀리 있는 천체를 본다는 것은 과거를 보는 일입니다. 우주는 너무 커서 빛조차 바로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은 단순히 멀리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과거를 보는 시간의 창이기도 합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서로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것이 내일이나 몇 년 뒤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수십억 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두 은하가 충돌한다고 하면 별들이 마구 부딪히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별들이 직접 부딪힐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대신 은하 전체의 모양이 크게 흔들리고 가스 구름이 압축되며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은하의 충돌은 자동차 사고 같은 충돌이 아닙니다. 거대한 중력 구조들이 서로 섞이고 재배치되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모양의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처럼 나선팔을 가진 나선 은하가 있습니다. 공처럼 둥글거나 타원형에 가까운 타원 은하도 있습니다. 특정한 규칙적인 모양이 뚜렷하지 않은 불규칙 은하도 있습니다. 은하의 모양은 그 은하가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은하와 충돌했는지, 별이 얼마나 활발하게 태어나고 있는지, 가스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선 은해에서는 보통 가스와 먼지가 풍부한 팔 부분에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선팔은 젊고 밝은 별들이 많이 모인 지역일 수 있습니다. 타원 은하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별들이 많고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활동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 은하는 매우 다양해서 단순히 한 문장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은하는 우주의 거대한 건물과 같습니다. 각 은하는 저마다의 모양과 역사와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은하가 얼마나 많을까요? 정확한 수를 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도 너무 많은 은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 수천억 개 규모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관측 기술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멀고 희미한 은하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관측 장비들은 아주 먼 우주의 빛을 포착해 왔습니다. 먼 은하의 빛은 아주 오래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은하를 본다는 것은 우주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먼 은하의 빛은 수십억 년, 심지어 13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주를 지나 우리에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측은 우주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려줍니다. 처음부터 지금 같은 은하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주는 시간이 지나며 식고 물질이 모이고 별이 태어나고 은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작은 은하들이 서로 합쳐지며 더 큰 은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은하들은 우주에 그냥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은하들은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도 국부은하군이라는 은하들의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도 이 국부은하군에 포함됩니다. 더 큰 규모로 보면 은하군과 은하단이 있고 그보다 더 큰 구조로 이어집니다. 우주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하들이 실처럼 이어진 곳도 있고 비교적 텅 비어 있는 거대한 빈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구조를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가까이서 보면 별과 행성이 보입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 은하가 보입니다. 더 크게 보면 은하들이 만든 거대한 그물 같은 구조가 보입니다. 우주는 아무렇게나 흩어진 별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중력과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은하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모이는 데에는 무엇이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과 가스만으로는 은하의 움직임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물질, 즉 암흑물질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 않고 빛을 반사하지도 않아서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력 효과를 통해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은하의 회전, 은하단의 움직임, 빛이 휘어지는 현상 등을 보면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부족한 중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은 현대 우주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름은 어둡지만 단순히 검은색 물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직접 빛으로 보지 못하는 물질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암흑에너지라는 더 어려운 개념도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아주 큰 규모에서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팽창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 물질도 어렵고 암흑 에너지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과 은하가 우주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고 우주의 팽창에 관여하는 미지의 에너지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직 우주의 대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더 흥미롭습니다.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는 거대한 별들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에서 보면 우리 은하도 수많은 은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은하 안에 작은 태양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의 작은 행성 지구 위에서 우주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고 질문하고 계산하고 망원경을 만들고 점점 더 먼 곳을 관측합니다. 작은 지구 위의 생명체가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빛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를 보면 작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기한 감각도 생깁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도 별에서 만들어진 재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은하 속 물질의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먼 곳을 아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기원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밤하늘의 별은 우리 은하 안의 별입니다. 망원경 속 희미한 얼룩은 다른 은하일 수 있습니다. 그 은하 안에도 별이 있고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행성에는 우리처럼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그런 생명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은하와 수많은 은하들은 우주가 얼마나 크고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은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도 거대한 블랙홀이 있고 많은 은하의 중심에도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블랙홀은 정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주의 구멍일까요?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다음 이야기는 블랙홀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극단적인 천체 중 하나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천체 중 하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검은 구멍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주의 구멍. 빛도, 별도, 행성도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괴물.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블랙홀은 단순한 구멍이 아닙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이 아주 작은 공간에 압축된 천체입니다. 질량이 너무 좁은 곳에 모이면 중력이 극단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경계 안쪽에서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땅이나 벽 같은 표면이 아닙니다. 만질 수 있는 단단한 껍질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경계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빛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검게 보입니다. 검은색 물질이라서 검은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빛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블랙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블랙홀 자체는 직접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주변의 물질은 빛날 수 있습니다. 블랙홀 근처에 가스나 먼지가 있으면 그 물질은 블랙홀을 향해 빨려 들어가며 빠르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물질끼리 마찰하고 압축되면서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강한 빛과 X선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블랙홀 주변을 도는 뜨거운 물질의 원반을 강착원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블랙홀을 본다고 할 때 사실은 블랙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블랙홀 주변에 빛나는 가스와 그 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검은 중심부와 밝은 고리. 이 조합이 블랙홀 이미지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블랙홀은 정말 모든 것을 무조건 빨아들일까요? 이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블랙홀은 우주 청소기처럼 주변 모든 것을 갑자기 빨아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블랙홀도 다른 천체처럼 중력으로 영향을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같은 질량의 블랙홀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태양은 질량이 부족해서 블랙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상 실험으로 태양이 같은 질량의 블랙홀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구가 갑자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중력의 크기가 같다면 지구는 지금과 비슷한 궤도를 계속 돌 수 있습니다. 물론 태양빛과 열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구 생명체에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중력만 놓고 보면 같은 질량이라면 멀리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블랙홀이 위험한 이유는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블랙홀 가까이에서는 중력이 매우 강하고 중력의 차이도 커집니다. 내 발이 블랙홀에 더 가깝고 머리가 조금 더 멀다면 발과 머리에 작용하는 중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커지면 몸이 길게 늘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스파게티화라고 부릅니다. 말은 조금 우스워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중력 차이가 물체를 길게 잡아늘이고 찢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블랙홀일수록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이런 차이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거대한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조성력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더 안쪽으로 갈수록 극단적인 중력 환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빛도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보통 빛이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력이 아주 강한 곳에서는 빛의 경로도 휘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는 뒤쪽에서 온 빛이 휘어져 우리 눈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주변은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는 공간과 다르게 보입니다. 공간 자체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을 단순히 잡아당기는 힘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질량이 공간과 시간을 휘게 만들고 물체는 그 휘어진 길을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도 태양이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지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이 휘어짐이 극단적으로 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중력의 끝판왕 같은 천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도 다르게 흐릅니다. 강한 중력장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를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관찰자가 보기에는 블랙홀 가까이 다가가는 물체의 시간이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지만 완전히 상상만은 아닙니다. 강한 중력과 시간의 관계는 실제 물리학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사람이 블랙홀 근처에 가서 안전하게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관측을 통해 우리는 블랙홀 주변에서 시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연구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블랙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별 질량 블랙홀입니다. 이런 블랙홀은 매우 무거운 별이 생애의 마지막에 붕괴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별은 평생 동안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하며 스스로를 버팁니다.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중력은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별은 이 두 힘의 균형 속에서 빛납니다. 하지만 아주 무거운 별이 연료를 다 쓰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중심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남은 중심부가 충분히 무겁다면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별이 블랙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 같은 별은 마지막에 백색과외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무거운 별은 중성자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무거운 별의 중심부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또 다른 종류는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보다 수백만 배, 수십억 배 이상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많은 큰 은하의 중심에는 이런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도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궁수자리 A 별입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보다 약 400만 배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하 중심부의 별과 가스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인류가 블랙홀을 실제로 이미지로 확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M87이라는 은하 중심의 블랙홀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검은 중심부와 주황빛 고리처럼 보이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드디어 블랙홀을 본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이미지는 블랙홀 자체의 표면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빛나는 가스와 블랙홀의 강한 중력이 만든 그림자를 관측한 것입니다. 이후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별 블랙홀 이미지도 공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모습을 관측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얻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블랙홀은 너무 작고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 여러 곳에 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해 지구 크기만 한 거대한 가상 망원경처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지구 전체 규모의 관측망으로 본 것입니다. 블랙홀은 보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블랙홀 안쪽, 특히 중심부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극단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블랙홀을 잘 설명하지만 블랙홀 중심부 같은 극한에서는 양자역학과 중력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학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단순히 무서운 천체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실험실입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통해 중력, 시간, 빛, 공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블랙홀은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는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블랙홀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주변 별의 움직임을 통해 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강차관반의 빛을 통해 주변 물질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중력파를 통해 블랙홀끼리 충돌하고 합쳐지는 사건도 알 수 있습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의 흔들림입니다. 두 블랙홀이 서로 돌다가 합쳐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중력파 형태로 우주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 중력파를 관측하면 빛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건도 알 수 있습니다. 우주는 빛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중력파, 입자, 전파, X선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블랙홀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천체입니다. 블랙홀을 생각하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블랙홀은 우주가 얼마나 낯설고 깊은 곳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중력은 약합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땅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근처의 중력은 그런 일상적인 느낌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공간이 휘고 시간이 느려지고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세계가 실제 우주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블랙홀도 우주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마법 같은 존재가 아니라 물리 법칙이 극단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블랙홀을 이해할수록
우주가 얼마나 정교한 법칙으로 움직이는지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끝내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블랙홀 주변에서는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은하의 진화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주변 가스의 움직임과 은하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라 우주의 구조와 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블랙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검은 구멍이 아니라 질량이 극도로 압축된 천체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블랙홀 이미지는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주변 가스와 빛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블랙홀은 주변 모든 것을 무조건 빨아들이는 우주 청소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중력, 빛, 시간, 공간이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별의 죽음, 은하의 중심, 중력파, 현대 물리학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하늘을 볼 때 블랙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블랙홀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의 흔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별의 움직임, 빛의 휘어짐, 강차권반의 뜨거운 빛, 중력파의 흔들림. 이런 단서들이 모여 블랙홀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천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는 가장 밝은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주의 끝과 시간입니다. 우주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우주의 끝에는 벽 같은 경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주가 시작되었다면 시간도 그때 함께 시작된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우주의 끝과 시간입니다. 우주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주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끝이 있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벽 같은 경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끝없이 계속 이어져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끝을 생각할 때는 보통 경계를 떠올립니다. 방의 끝에는 벽이 있습니다. 도로의 끝에는 막다른 길이 있습니다. 지도에는 나라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도 거대한 벽처럼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끝은 그런 벽과는 다릅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말 그대로 빛이나 다른 신호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범위입니다. 우주는 너무 크고 빛의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빛이라도 무한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곳의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는 우주의 진짜 끝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한계에 가깝습니다. 이건 어두운 밤에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손전등 빛이 닿는 곳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닿지 않는 바깥쪽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있고 그 너머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주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시간입니다. 멀리 있는 천체를 본다는 것은 그 천체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천체에서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도착한 모습을 봅니다. 달빛도 아주 조금 과거의 빛입니다. 태양빛은 약 8분 전의 빛입니다. 가까운 별빛은 몇 년 전에 비칠 수 있습니다. 먼 은하의 빛은 수백만 년, 수십억 년 전에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멀리 본다는 것은 공간을 멀리 보는 동시에 시간을 거슬러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망원경은 단순히 멀리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과거를 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주 먼 은하를 관측한다는 것은 우주가 훨씬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현재 전체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의 현재 소식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는 소식이 늦게 옵니다. 빛도 시간이 걸리고 중력의 변화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도착한 빛의 조각들을 모아 거대한 과거의 그림을 맞추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현재 과학에서는 우주의 나이를 약 138억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추측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별들의 나이, 은하들의 움직임, 우주 배경 복사 같은 여러 관측을 바탕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체에 남아있는 아주 오래된 빛의 흔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우주가 남긴 희미한 열의 흔적입니다. 우주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투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초기의 우주는 뜨겁고 빽빽해서 빛이 자유롭게 멀리 이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주가 식고 원자들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빛이 드디어 우주를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빛이 지금은 아주 약한 마이크로파 형태로 우주 전체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마치 우주의 어린 시절 사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진짜 사진처럼 별과 은하가 찍힌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별과 은하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 상태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이 희미한 빛의 무늬를 분석하면 우주의 나이와 구성, 초기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뱅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은 빅뱅을 빈 공간 한가운데에서 폭탄이 터진 사건처럼 상상합니다. 검은 우주 공간이 먼저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해서 물질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은 그런 폭발과는 다릅니다. 빅뱅은 공간 안에서 일어난 폭발이라기보다 공간 자체가 아주 뜨겁고 조밀한 상태에서 팽창하기 시작한 사건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우주가 어디 한 점에서 바깥으로 터져나간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풍선 표면 위에 점들을 찍고 풍선을 불면 점들은 서로 멀어집니다. 점들이 풍선 표면 위를 달려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선 표면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들 사이의 거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도 이 비유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하들이 우주 공간을 뚫고 폭발하듯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하들 사이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서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풍선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풍선처럼 바깥쪽 공간 속으로 부풀어 오르는 물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먼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우주 팽창을 관측할 때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빛의 변화입니다.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을 보면 그 빛의 파장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더 붉은 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먼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더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주의 팽창을 생각하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있는 지구가 중심일까요? 아니면 우리 은하가 중심일까요? 현재 과학에서는 우주에 특별한 중심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주 팽창은 어느 한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폭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간 전체가 늘어나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먼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풍선 표면의 점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풍선 표면 위에 어떤 점에 서 있더라도 다른 점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풍선 표면 위에 특별한 중심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주 안의 한 위치에서 우리에게 도착한 빛을 바탕으로 우주를 관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우주의 끝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우주는 끝없이 커지는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멈출까요? 혹시 다시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미래는 우주 안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의 양, 그리고 암흑 에너지의 성질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이 빨라지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미지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주의 먼 미래도 완전히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미래입니다. 은하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아주 먼 미래에는 많은 은하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밤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롭고 어두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별들도 하나둘씩 연료를 다 쓰고 새로운 별이 태어날 재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우주는 점점 차갑고 어두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흔히 열적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언가가 크게 폭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며 조용히 식어가는 미래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우주의 팽창이 언젠가 방향을 바꾸어 다시 수축하는 상상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빅 크런치라고 불립니다. 우주가 다시 줄어들어 매우 조밀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론에서는 팽창이 너무 강해져서 은하, 별, 행성, 원자 규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빅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먼 미래의 이야기들은 아직 확정된 답이라기보다 우주를 설명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가깝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팽창은 아주 큰 규모에서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주의 끝을 생각하면 우리는 공간의 끝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간의 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상에서는 시간은 항상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상태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 우주론에서는 시간 자체도 우주의 일부로 봅니다. 공간과 시간은 따로 떨어진 배경이 아니라 우주를 이루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빅뱅은 단순히 물질이 생긴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공간과 시간이 연결된 시작점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과학으로는 빅뱅 이전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론은 어느 시점까지는 우주의 과거를 잘 설명하지만 가장 처음에 가까운 극단적인 순간에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력과 양자역학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전을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이론은 빅뱅 이전의 상태를 상상합니다. 또 어떤 이론은 시간 자체가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답은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일수록 답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이 과학에 가깝습니다. 우주의 끝과 시간의 시작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초기에 뜨겁고 조밀한 상태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며 식고 팽창했습니다.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밀도 차이가 자라나 별과 은하를 만들었습니다. 별은 원소를 만들었고 은하는 거대한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긴 과정 속에서 태양계가 생겼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생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우주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꽤 놀랍습니다. 우주는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그 빛은 먼 과거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먼 은하를 볼 때 우리는 우주의 어린 시절을 엿봅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할 때 우리는 별이 태어나기 전 우주의 흔적을 읽습니다. 우주는 자신의 역사를 빛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빛을 해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끝에는 벽이 있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우주는 무한할까요?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전체 모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합니다. 수많은 은하가 있고 그 은하 안에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 별들 주변에는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딘가에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끝을 묻다 보면 결국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생명은 지구뿐일까요?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외계 생명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지구 밖 생명체를 확실하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외계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일까요? 아니면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일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 질문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외계 생명체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넓은 우주에 정말 지구 생명체만 있을까요? 수많은 은하가 있고 그 은하 안에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 주변에는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도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과학이면서 동시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 밖 생명체를 확실하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반드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과학에서는 가능성과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주는 너무 크고 행성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발견했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외계인이 지구에 찾아오고 우주선을 타고 나타나고 인간과 대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 과학에서 외계의 생명체를 찾는 방식은 훨씬 조용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늘을 보며 외계인이 당장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생명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신호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생명, 즉 지구 생명을 기준으로 보면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특히 액체 상태의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 생명체는 물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도 물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명 활동의 많은 화학 반응이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 밖 생명체를 찾을 때 물의 흔적을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식의 생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생명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는 생명, 즉 물을 필요로 하는 생명을 기준으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생명체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구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그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햇빛을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깊은 바닷속에는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도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일부 생물들은 해저 열수구 주변에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 살아갑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은 꼭 지표면의 햇빛 아래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행성이나 위성의 얼음 아래에 바다가 있고 그 바다 밑에서 에너지가 공급된다면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화학 재료입니다. 생명체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같은 여러 원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있어야 복잡한 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있다고 해서 바로 생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 에너지, 화학 재료가 있어도 생명이 실제로 시작되는 과정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구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완벽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 탐사는 단순히 외계인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무엇인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지구 생명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태양계 안에서 외계 생명체 후보로 자주 언급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화성입니다. 화성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행성입니다. 붉은 표면, 거대한 화산, 깊은 협곡, 말라붙은 강의 흔적. 화성에는 과거에 물이 흘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형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화성은 춥고 건조하며 대기도 매우 얇습니다. 사람이 맨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화성은 지금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더 두꺼운 대기와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화성에 과거 생명체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화성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과거에 생명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후보지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는 얼음으로 덮인 세계입니다. 겉으로 보면 차갑고 하얀 얼음 천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얼음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얼음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고 내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된다면 생명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이 거의 닿지 않아도 바다와 에너지가 있다면 미생물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후보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입니다. 엔셀라두스도 얼음 위성입니다. 이 위성에서는 얼음 틈에서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그 물질 안에는 물과 여러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셀라두스도 생명 탐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상입니다. 또 다른 후보로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 있습니다. 타이탄은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고 표면에는 액체 메탄과 에탄의 호수와 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너무 춥고 물 대신 다른 액체가 표면에서 흐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타이탄은 흥미롭습니다. 생명이 꼭 지구와 똑같은 환경에서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화학 환경에서도 어떤 형태의 복잡한 생명 비슷한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타이탄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세계입니다.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외계 행성은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변을 도는 행성입니다. 예전에는 태양계 밖 행성은 상상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관측으로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목성처럼 거대한 가스 행성도 있고 지구보다 큰 암석 행성도 있고 별에 아주 가까이 붙어 도는 뜨거운 행성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정말 다양한 행성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생명 거주 가능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별 주변에서 행성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리대를 말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물이 끓어버릴 수 있고 너무 멀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의 행성은 생명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생명 거주 가능 영역에 있다고 해서 그 행성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행성에 대기가 있는지, 물이 실제로 있는지, 자기장이 있는지, 별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행성의 내부 활동이 어떤지 등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구와 비슷한 거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명 가능성은 여러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 방법 중 하나는 생명 징후를 찾는 것입니다. 생명 징후를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성의 대기에서 산소, 메탄,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의 조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생명 활동이 대기 성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면 생명 활동이 만든 것일 가능성이 있는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물질이 생명과 관련되어 보인다고 해서 바로 생명체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질 활동이나 화학 반응처럼 생명과 관련 없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의 신호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행성의 환경, 별의 성질, 대기의 조합, 온도, 물의 가능성, 여러 관측을 함께 비교합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일은 추리와 비슷합니다. 단서 하나만 보고 범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서를 모아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적인 외계 문명은 어떨까요? 어딘가에 우리처럼 생각하고 기술을 만들고 하늘을 관측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더 어렵습니다. 단순한 미생물 생명체와 지적 문명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미생물 수준의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과 인간처럼 전파를 보내고 우주를 탐사하는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 외계 문명을 찾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신호를 찾는 것입니다. 전파나 레이저 같은 인공적인 신호가 우주에서 온다면 그것은 지적 문명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탐색을 흔히 세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외계 지적 문명의 신호는 없습니다. 이 말은 외계 문명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냥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너무 넓고 우리가 탐색한 범위는 그중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 외계 문명이 있다 해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시기가 우리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신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호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질문이 나옵니다. 페르미 역설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고 오래되었다면 외계 문명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아직 그들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생명 자체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지구처럼 생명이 시작되고 오래 유지되는 조건이 생각보다 희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생명은 흔하지만 지적 문명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미생물은 많을 수 있지만 기술 문명은 아주 드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문명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술 문명은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래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외계 문명이 있지만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빛의 속도로도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리는 거리가 흔합니다. 문명이 있어도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전파를 사용한 시간은 우주 시간으로 보면 아주 짧습니다. 망원경과 관측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우주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영역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페르미 역설은 답이 하나로 정해진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외계의 생명체를 찾는 일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줍니다. 하나는 기대입니다. 어딘가에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만약 지구 밖에서 아주 작은 미생물의 흔적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지구에서만 생긴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구의 특별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지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귀한 행성일지도 모릅니다. 푸른 바다, 얇은 대기, 적당한 온도, 안정적인 태양, 달의 존재, 자기장, 긴 시간의 생명 진화. 이 모든 조건이 겹쳐 지금의 지구가 되었습니다. 외계의 생명체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지구를 다시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볼수록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됩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대기가 너무 얇거나 압력이 너무 강합니다. 달은 아름답지만 공기가 없습니다. 화성은 흥미롭지만 지구처럼 숨 쉴 수 없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거대한 세계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지구는 생명이 피어난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 탐사는 단순히 바깥을 향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 행성을 지키는 이유를 알려주는 탐사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주에 생명이 흔하다면
우리는 더 큰 생명의 이야기 속 일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생명이 매우 드물다면 지구 생명은 더욱 소중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지구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행성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푸른 행성에서 태어나 우주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의 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태양계와 행성들을 지나 지구와 달을 이야기했습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을 보고 우리 은하와 수많은 은하들을 살펴봤습니다. 블랙홀처럼 극단적인 천체도 지나왔고 우주의 끝과 시간의 시작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계 생명체라는 질문에 도착했습니다. 우주는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너무 적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의 시작입니다. 왜 별은 빛날까요? 우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블랙홀 안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구 밖에도 생명이 있을까요? 이 질문들 덕분에 인류는 망원경을 만들고 우주선을 보내고 달에 도착하고 화성을 탐사하고 먼 은하의 빛을 분석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주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무대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작은 지구 위에서 태어난 생명체가 수십억 광년 떨어진 빛을 읽고 우주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은 조용히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빛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 은하의 움직임, 시간의 흔적, 그리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우주는 조용하지만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주는 어둡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별이 있고 행성이 있고 먼지가 있고 빛이 있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먼 어딘가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는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궁금증은 계속됩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보게 된다면 별을 그냥 작은 점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빛은 아주 먼 곳에서 아주 긴 시간을 지나온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듣는 우주 이야기였습니다.